3분 남았습니다. 3분 있다가 지금부터 대장동 비리 관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후보 홍준표입니다. 대장동의 비리 의혹이 온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온갖 말장난과 덮어씌우기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개변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를 보여줬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라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든 꼴입니다. 도둑질은 내가 하고 오라는 네가 받아라. 그런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은 부인하지만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악의 몸통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나라의 불행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 또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온갖 무능과 부실, 봐주기를 넘어 음모적 시나리오가 어령거리고 있습니다. 고의적 부실 수사의 사례는 곳곳에 넘쳐납니다. 한여로 검찰은 대장동 범죄 공동체의 사령탑인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시를 대상해서 아예 제어를 했습니다. 수사의 급소 중에 급소를 보란듯이 빼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구하기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내각, 검찰과 경찰, 공무원이 한 통속으로 영합해 대장동 범죄 카르텔을 철적 옹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는 말로만 엄정 수사 지시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지시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홍준표는 오늘 비상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검경 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한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검 임명을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 특검 수사만이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도 함께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검입니다. 저는 집권하는 즉시 대장동 비리 등 그악과의 전쟁을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원전 비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의 의혹도 반드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료 여러분, 저 홍준표는 깨끗합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약점 없는 후보만이 저 비리의 몸통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의심받는 비리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한 후보인 저 클린 홍준표 대 비리 몸통인 더티 이재명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염원인 정권교체는 보정수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불행히도 비리 후보들끼리 범죄자 대선, 범죄 혐의자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인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정권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홍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홍 후보님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통상 이런 대형 비리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또 금융의 흐름, 돈의 흐름을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태를 전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또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함에도 너무 시간 끌고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즉시 피의자로 소환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 사건 그리고 각종 의혹 사건 클린 후보, 홍준표 후보만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모든 것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일보 전재영입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1차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했던 야당 의원들의 질의나 뭐 이런 공세가 좀 많이 약했고 역으로 대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진행하는 국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가 농구령이처럼 모두 타고 넘어가죠. 현장에서. 참 그거 쳐다보면서 능수능란하다. 어떻게 저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 상대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매섭게 질의해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게 넘어가니까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문제가 본선에서 맞붙을 때 제가 직접 한번 신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신문에도 그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는지 그때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실 문 대통령한테 특검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이 꼬리 자르고 묻어버린 대전지검에서 하던 원전 비리 거기에 산업부 장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게 되면 바로 누구의 지시로 그래 했나?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 대통령 지시겠죠. 마찬가지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 없이는 어떻게 그게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몰래 넘겨준 USB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 가지는 이미 통치 행위가 아닌 밝혀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사법적인 단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치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입니다. 새롭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고 윤석열 검찰이 묻어버린 그런 범죄 혐의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경북매일의 김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집권 여당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데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다면 다음 대응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오를 해야죠.
퇴임 후에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KBS 대구 총국 이한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토론회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후보에게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제 당심이 굉장히 여기 대구 지역에 중요한데 어떤 공약들로 좀 표심을 공략을 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좀 미리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대구 미래 50년의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공약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대구 토론회는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부산 가서 윤석열 후보가 또 엉뚱한 소리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또 부산 토론회에서 또 윤 후보가 거짓 해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정책 토론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정책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보면 두루뭉실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짧은 시간에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하려고 해도 나오는 정책이 없으니까, 제대로 핵심 정책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핵심 정책이 나오는 거는 유승민 후보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야 장학 퀴즈식으로 그냥 짧은 단신 물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궁지 몰아보겠다는 그런 토론만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책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기대하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저희들도 토론하기가 난감합니다. 예, 또. 예, 오마이뉴스 조정우 기자입니다. 방금 그 후보님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좀 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 다 썼어요. 다 썼는데, 나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조선이다.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 그 알고나 그런 소리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때 정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독재 정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걸 정치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두환 정권의 그 독재 세력하고 선을 끊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지난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윤석열 진영에서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 광주 5.18 가서 무릎까지도 꿇고 눈물까지도 흘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거기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당도 입장이 아주 난감하게 되어버렸죠. 나는 생각이 좀 있는 분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또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난 18일에 부산에서 지난 18일에 부산에서 청년들 2,030명이 2030 청년 2,030명이 홍 후보님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요. 예. 어제 그 YTN 그 인터뷰에서 조영 의원이
그거는 뭐 당 차원에서 지지자들 모아서 하는 거다. 우리가 하면은 뭐 4,060명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지지선을 하는 게 아니고 캠프에서 같이 모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캠프에 의논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거는 꼭 흠집을 잡고 싶다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예. 입니다. 예. 지난번 그 마스 토론 때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그 김건희 씨 이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그 신한증권 계좌를 깨면 간단하다. 윤 후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아 그거 있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 이후로 진척이 안 돼서 계속 묻고 싶어도 모르시잖아요. 투자증권 계좌는 도망간 이정필이가 최은순, 김건희 18억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던 정권 계좌입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주가 조작한 게 2012년입니다. 그 앞에도 쭉 해왔지만은. 근데 2012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포괄일죄로 돼서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공개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2012년도까지 그 계좌를 다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결백하다고 계좌 공개를 하겠다고 단언을 했지만은 2012년도까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주가 계좌 공개를 하면 그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한눈에 드러납니다. 아마 공개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 프레시안의 박정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최근에 그 TK 지역에서 그 홍 후보님의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좀 지역에서 많이 불안한 감정이 많습니다. 그 어차피 보수의 신당이라고 TK 지역이 불리는데 지금 홍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님이나 두 후보님을 두고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느냐. 다른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화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TK 지역에서는 누굴 뽑아야 되나 가장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좀 대안이 부족하고 어제나 뭐 이틀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그 국감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TK 지역에서 아 저런 분하고 싸우려면 도대체 어떤 분이 나와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홍 후보님이 정말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강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TK 지역 그 주민들에게 한번 업지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 다 해놨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망간 이정필이가 자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 공수처에서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김웅, 손준성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과에 있던 판결문을 열람한 검사 불러서 조사하면 바로 윤석열 후보 관련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BS TV 나와가지고 또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윤석열을 원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요. 둘이가 같이 대선을 가게 되면 이게 범죄 혐의자 끼리 붙는 대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피장파장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피장파장 대선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태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 국감장에서 태도를 보이는데 나중에 TV 토론이나 대선 때 가서 똑같은 그런 태도 보일 건데 그거 잡으려면 윤 후보가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해도 내가 잘하죠. 아니 싸움을 해도 내가 잘하고 머리도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좋고 정책도 내가 좋고 인물을 봐도 내가 안 낫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오징어 게임 같은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 요즘 일부 언론 사설에서도 거기 나옵니다. 에? 범죄 혐의자끼리 붙는 대선은 오징어 게임 같은 대선이다. 그게 르몽드 지에도 나오고 프랑스의 미국 포린 폴리시라는 지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부산서 그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얘기인데 나를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건 내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는데 그런 대선을 국민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이상입니다. 네, 내연뉴스통신의 한유정 기자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시간 후에 이인성 수성을 당협위원장께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거기에 서운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매 달지도 않습니다. 제가 26년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 세워서 정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언제나 경선을 했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내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리고 내팽개치거나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니까 그걸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석 전후에서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되어 줄곧 내가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을 못 빼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달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 때 따라가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장동 비리 관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잠시 장례를 정돈한 후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부터 당원이 묻고 홍준표 최재형에 답하다 당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려? 저 이거 손 좀 봐야 돼. 손 좀.
마이크 요걸로 해? 어떤 걸로? 아니 내가 말했다 앉아서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표님은 저쪽에서 있다가 네가 옆에서 질의응답자들 마이크 전달해. 파란색 마이크로요? 오케이. 되는지만 테스트 해놓고. 그러고 끄지만 하면 계속 아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돼.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제한으로 인원 제한으로 인해 명찰을 달지 않은 분께서는 행사장 뒤로 이동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찰 가신 분들 앞으로 그쪽으로 나오세요. 명찰 달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리에 앉으시고 탁석하시면 돼요.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테스트 하나 둘 셋.
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표를 돕고 있는 정표입니다. 대표님이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대표님이 발표한 대구 발전 5대 공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구 경북 그 발전 5대 공약은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 정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그리고 국유공단을 만들어가 대구 경북이 이렇게 오늘 참 이거 하죠. 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준표 승리의 열린 캠프 대변인 여명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홍카콜라 TV와 함께하는 당원이 묻고 홍준표, 최재형의 답하다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카콜라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질문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모시고 당원이 묻고 홍준표 최재형이 답하다 이런 프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정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세계 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의 박사연구위원으로서 지금 이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보님의 그런 정책 공약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지위를 얻게 된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고려한 G7 선진국시대 열겠다는 정책, 그리고 노인 이제 복지청을 만들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정책, 그리고 이제 휴머니즘, 또 페미니즘을 강조한 여성 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 그리고 장년층까지 그런 정책에 비해서 그 청년 정책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청년으로 이제 특정된 정책은 이제 모병제라든지 또는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정책 이외에 실제로 이제 경제 정책에 우회하는 정책들 또 다른 정책에 우회하는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 정책이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이 남발이 되어서 부정 예산도 지금 많이 남아 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중이 있으신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으신 그런 이제 의중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권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실업급여를 어떻게 주겠다 또 현금을 어떻게 나눠주겠다 그게 이 정권의 청년 정책의 전부였습니다. 청년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게 청년 정책의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난 뒤에 열심히 살면서 결혼하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 전부 저는 청년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딱 떼서 이재명 후보처럼 청년들한테 푼돈 주고 지금 또 잡고 하신 박은순 서울시장처럼 청년들한테 푼돈 나눠주는 정책, 그거는 나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발표한 정책 중에 대다수가 청년 정책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청년 정책이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 대책, 그리고 육아 대책, 그리고 일자리 대책 다 그렇게 봐야죠. 예, 또 예, 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당의 그 책임당 김용원입니다. 여태껏 17년도에 제가 대학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말씀이실까요? 무슨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내가 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응? 뭐라고? 아, 예. 원래 종일 편파 방송하는 게 종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종편을 만든 거는 접니다. MB 있을 때. 근데 만들어 놓고 난 뒤 나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 유튜브 통해 올라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댓글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님 인격을 참 존경합니다. 든든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홍준표 후보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리를 수사하시고 구속시킨 것으로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무슨 원장님부터. 예. 제가 홍카콜라 오늘 데뷔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제가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컷오프 된 다음에 과연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선택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우리 홍준표 후보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옳은 선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과 같은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선택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 측에 어느 패널이 어느 방송에선가 나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 대통령 시절에 홍준표, 유승민이 너희들은 뭐 했냐? 그 시절에 제가 뭐 했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검사가 돼가지고 울산지청 근무할 때는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전 대통령의 큰 누이 전명열 씨입니다. 청년함 지으려고 불법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을 제가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남분실장이 와서 우리 검찰 간부들하고 전부 수사를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고, 서울로 올라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 김영도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친형인 정규환 씨를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때 구속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을 하던 이학봉 씨도 다 밝혀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 검찰에 미움을 받아서 내가 광주지검으로 쫓겨갔어요. 광주에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모래시계 드라마가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 대통령 시절에 난 전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를 해갖고 잡아놓고 그랬죠.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참 잘했다. 그 이야기하는 건 나는 정반대 생각인 게, 그때는 독재 정권 시대입니다. 정치가 없던 시절이에요. 오로지 독재 정권만 존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오공정권과 단절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은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지역 관련해가지고 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선에 올라가시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되시는데 이재명 후보 여기 경북 안동 출신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경북 PK 출신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경북 경북이 워낙 행정상황 기자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받고 납부됐다 이런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재명 후보도 아마 본선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텐데요. 좀 대표님의 대응 그리고 또 TK 발전 방안에 대한 우선 이재명 후보는 무늬만 안동이죠. 무늬만 안동이고 안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무늬만 안동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그 TK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TK 발전 5대 공약을 지난번에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TK 출신 대통령들이 5분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런데 5분 대통령이 배출될 동안 TK에서 TK 미래를 보고 산업 기반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뿐입니다. 구미공업단지 했죠. 포항제철 했죠. 그거 가지고 TK가 한 30년 번영을 이루을 했어요. 근데 그 외 대통령께서는 TK의 산업 기반을 마련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TK의 산업 기반을 다시 앞으로 50년 미래를 보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것은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공단을 만들고 그리고 TK 신공항을 4대 관문공항으로 또 국비를 들여서 완성을 하고 하늘길을 열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구미공단을 스마트 공단으로 다시 바꾸고 포항 중심으로 수소경제단지를 만들고 대구는 동촌에 공항을 빼놓고 공항에 이전하고 난 뒤를 그 후적지라고 합니다. 동촌 후적지 200만 평을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보겠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보겠다. 특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TK 한 50년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김석표 씨. 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 유권자 연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홍준표 후보님의 사회복지 공약은 뚜렷하게 저희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네. 그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세세한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시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공약이고 대통령으로서 복지 분야의 공약의 중심은 저는 서민복지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현금 퍼주기 복지정책은 하지 않는다. 일자리 자체가 복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복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복지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은 서민과 하청계층입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하고 그리고 밑바닥에 사는 어렵게 사는 그분들에게 복지가 2배 이상 주는 것이 맞겠다. 지난 대선에도 내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계기다.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어떻게 해주겠다. 나는 그런 공약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현재 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육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어린이집 그 종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없고 자주 바뀌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육아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선 때 촘촘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최재형 원장님께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두 분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정책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님, 홍준표 후보님과 자유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계신지요? 또한 연간에서 상속세 폐지 공약, 홍 후보님과 합의를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자유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홍 후보께서는 26년에 걸친 그 정치 여정을 살펴볼 때 보수의 가치를 가장 잘 지켜온 그런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와 홍 후보님 사이에 완전히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예.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제가 뭐 그 공약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폐지와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속세 폐지라는 것만 워딩이 나가서 상속세 없애고 그냥 부자들 세금 안 내면 끝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던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에 최고 60%까지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팔거나 또는 폐업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과정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바로 사망한 당시에 이제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좀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과세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조세 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 과정에서 우리 홍 후보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아마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국회에서도 아마
기존의 상속세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마스크 하신 분. 교육 정책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교육 정책은 하향 평준화 정책입니다. 실력을 전부 하향 평준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둡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그 원동력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있는데 교육을 하향 평준화 교육을 지금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는 반대입니다. 우수하고 뛰어난 애들은 우수하고 뛰어나게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커버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사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외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능 시험을 70% 이상을 EBS에서 출제하도록 딱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면 EBS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수월해지죠. 지금 수시라든지 입학사정관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보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도 그게 나왔듯이 유력자의 자제들은 전부 장관 표창 받고 뭐 표창 받아가지고 입학사정관이나 수시로 들어가기 쉽고 서민 자식들은 그건 할 길이 없거든요. 수시로 입학사정관이나 스펙을 어떻게 샀습니까?
또 학생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그걸 무기로 학생 통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정시로 뽑자. 정시는 20%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 뽑으니까 소위 빽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 그거 싫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외 안 받아도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충분히 공정한 사회가 된다.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바로 첫 해에 입시제도를 급격히 개편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어도 2, 3년은 두고 입시제도를 개편을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제대로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또. 예, 다시 최재형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18년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채용비리 감사를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감사원 보고서가 하필 조국 사태 때 나와서 좀 묻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교통공사의 그 감사는 사실은 이제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문제여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런 그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정책을 더 넘어서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서울시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그쪽에서 감사를 청구했던 자기네들이 결백을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청구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선 그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소정의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그 위법함을 저희들이 밝혀냈고, 그리고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으로 들어오고 정규직화하고 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친인척이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쉽게 들어왔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공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밝혀서 공포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공정을 원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감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침 그때 조국 사건이 있어서 묻혔는지는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그 서울교통공사의 저희 감사는 제가 뭐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아지네. 예, 예, 질문하세요. 예. 먼저 공무원님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되고 가면 친구로 갔거든요. 예. 후보님은 아직 많이 오셔야 돼요. 분위기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대구가 인구가 250만이 다 돼가는데 대구 광역시가 전국 가구소득이 꼴찌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참고로 제일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예.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비행장 옮기고 나면은 그게 불이 꺼지지 않는 두바이처럼 만들어주시겠다 하는데 그만큼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구에 살면서 가장 문제가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서울이나 울산이나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큰 대구 광역시가 노름화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저 서구에 사니까 뭐 제 이익개념적으로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서구는 저 영세공단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구시 예산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지도적이나 도지사 하실 때나 또 지금 당을 이끄시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지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님이 뭐 이미 벌써 검증이 아마 됐습니까? 그런 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5분이나 TK에서 대통령께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남부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공단을 좀 더 다른 쪽으로 반대로 이전하시고 거기에다가 무공의 산업, IT 산업이나 뭐 AI 산업을 좀 유치해서 우리 대구는요 10대 기업 하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구가 낙후가 된 겁니다. 대구가 낙후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대구라는 도시는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섬유 산업으로 컸는데 섬유 산업이 낙후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대구의 주력 산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대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GRDP가 전국 꼴찌가 된 겁니다. 섬유산업이 무너질 때 대체 산업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데 대구 정치인들이 선우산업이 무너지고 난 뒤에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 재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될 겁니다. 예. 마이크. 저는 포항에서 책임 당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연구소 소장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경제의 파산과 붕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이 학생들에게는 좌절과 꿈이 절망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인성으로 파괴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도 널리 참여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증진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우물우물거려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마스크 벗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요지만 무슨 말씀인지. 네, 경제의 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여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은 꿈이 희망이 좌절되고 말이야.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인성 방면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그리고 민간단체가 함께 삼겹살이 되어서 함께 추진해 갈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정말 인성교육 하자. 좋은 뜻이라고 말씀해요. 예, 알겠습니다. 인성교육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전교조 불법 특채 강사를 통해 밝히신 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평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교조가 사실은 최초에 출발할 때는 참교육하겠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교육계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새 이제 변질이 돼서 전교조라는 조직이 이제 특권화되고 특히 그 전교조의 전체적인 그 이념 성향이 매우 편향적인 좌경화 성향을 띄었습니다. 제가 그 감사원에 있으면서 밝혀낸 그 전교조 교사의 특혜 채용 문제, 이 문제는 전교조의 구성원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아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그 규명해낼 수 있었던 그런 감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교조의 이념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그러한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전교조의 행태를 보면은 전부 다 뭐 평등하다, 뭐 평가도 하지 마라, 또 교원도 평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질을 전체적인 질을 그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념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왜곡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들을 정말 그 백제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 우리 온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교육에 관한 저희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원 스트레이크 아웃제, 이념교육, 이러한 잘못된 어떤 이념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정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엄단하고 그러한 교사들은 바로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전교조의 이념 편향성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작용하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각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데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세요. 백신 맞았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수위원장하고 있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한 여론에서 지지율을 보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님에 비해서 뭐 경력으로서나 뭐 역량으로서나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지지율이 조금 여론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은 경선에서 그 당원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셔서 어떻게 경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선 시작되는 무렵에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갔던 것이고. 그런데 추석 전후해서 1, 2위가 바뀌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이 당원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원들은 정권교체가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지금 지지율 1위가 됐고 이재명하고부터도 제가 훨씬 이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이 저는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전하게 이길 사람을 찾아가야지 온갖 가족의 비리 의혹,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휩싸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비리, 윤석열 비리 그렇게 같이 뒤엉켜 버리면 우리 정권 창출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은 프로기 때문에 사실 마음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 마음 돌리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들어도 당원들 마음 돌리는 데는 며칠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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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고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그 대구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 가정기준연합회 회장 정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육이 그 국가 책임제라고 지금 100%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지원 차별로 정책이 저희들이가 가정에는 비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잠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그 교사들 이직률이 결국은 미지원 시설에 그 공공재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민간 미지원 시설에서 국가 책임제를 저희들이 책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저희들 차별 정책이 국공립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기본 미지원 시설을 지금 계속 회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와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면 미지원 시설에 대한 아이와 부모와 행복한 이런 보육이 어떤 차별 정책을 제외하고 어떤 보육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 먼 거리에서 보육 문제를 물으시는 거죠? 네? 네. 그게 보육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육아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또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보육 문제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립 어린이집이 있고 국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차이도 지금 많이 환경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 집에도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례대학교 중학생회장이자 국민의힘 당원 유동구라고 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통령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청년들과의 소통을 되게 많이 하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2030의 지지율이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청년들과 또 어떻게 소통을 하실지 솔직히 기자회견을 통해 신앙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2030들이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당선이 되셨을 때 계속 청년들과 소통하실 것인지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홍카콜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지금 홍카콜라 TV에서 TV를 통해 올라온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순삼 여사님과 이소연 여사님께서도 이제 깐부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응? 이제 두 사람 잘 지냅니다. 친해졌어요. 자,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조직계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5년째 책임당원으로 활동하는 책임당원입니다. 저는 뭐 정책 질의보다도 저희가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서광이 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우리 후배 당원들 여러분, 우리가 5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도 국가와 민족의 명분이 걸린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통일을 뽑을 때는 첫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뢰를 찾아야 됩니다. 명분 신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캠프에서 정태욱 의원님과 그다음 이동희 국장님이 그걸 자료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즉 명분상이나 한번 보십시오. 상대 후보님과 그다음 우리 홍준표 후보님과 왜 우리 홍준표 후보를 통치자로서 선택해야 된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제 매스컴에 터지는 보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당시에 통치 능력을 잘했다고 합쳐서 받았다는 그걸 보고 모든 국민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실리적인 문제를 봅니다. 우리 홍 후보님은 영남권 후보입니다. 타 후보는 그 후보는 아닙니다. 그것도 대구 경북의 5대 공약을 개발 잘 해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매일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에게 SNS로 막 그걸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후보님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시에도 토론회 했을 때 정책 중심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최재형 후보님이나 그다음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하향 평등식 정교조로 주장하는 그 교육보다 국가가 미래에서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하는 그 주장, 그것과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대학 입시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정시 입시 제도로 전환한다는 그것,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우리 서민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도 부활시킨다는 것은 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제를 상대에 던지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어제 부울경에서 지지자들을 그 바쁜 와중에서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눈을 맞추시고 갔다가는 유튜브에서 그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도 오늘도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시간 내어 오실 때는 그만큼 열정을 갖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꼭 눈을 한번 맞춰주고 손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승을 기원합니다. 예. 자, 이제 대강 끝날 때 안 됐나? 네, 밥 먹자. 감사합니다. 몇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야 이거? 예. 딱 두 분만 합시다. 지금 밥 먹기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예. 자, 학생. 네, 저는 홍 후보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후보님을 정말 맹렬히 지지하지만 이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좀 이견을 갖고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개 식용 반대하시는 것과 난민을 수용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은 저랑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서 좀 뭐?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뭐? 어? 개식용 반대 그리고 난민 수용. 아. 보신탕 못 먹게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취향 문제겠죠. 그런데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좀 처음에는 금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워낙 그 요즘 젊은 세대에서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건 국가가 강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 주장을 해서 내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취향 문제겠죠. 이상입니다. 예. 자, 마지막 한 사람. 예. 자, 아무나 뭐 하세요.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간단하게 한 게 예.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 북구에 미술학 사원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예. 그 무슬림들과 거기 사시는 동네 주민분들께서 좀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책 같은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 문제인데, 종교의 자유 문제. 그걸 국가에서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일본 종교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보면 일본 종교도 건물이 있고 이런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사원 건립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 지어라 짓지 마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정도로 하고 밥 먹으러 가봅시다. 예, 식사 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밥 먹으러 가봅시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 홍준표 네. 시장의 답변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 나와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거